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21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집단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체군의 유전자 행동에 대한 기무가설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가상의 상태의 유전자 풀이 세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영상 내용이 다소 어렵다면 지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우선 퍼넷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퍼넷 스퀘어를 사용하여 난자와 정자를 결합하여 접합체를 만드는 여러가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퍼넷 스퀘어는 레지날드 크룬달 퍼넷이 발명한 것으로 특정 남성과 여성의 자손 사이의 유전자형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은 라지 A 스몰 a 암컷과 라지 A 스몰 a 수컷 사이의 짝짓기를 위한 퍼넷 스퀘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암컷이 만든 난자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예상하는 비율에 따라 정사각형의 한쪽에 적습니다. 수컷이 만든 정자의 유전자형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로 위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합체의 유전자형을 얻기 위해 사각형의 상자를 채웁니다. 이 퍼넷 스퀘어는 라지 A 스몰 a 암컷과 라지 A 스몰 a 수컷의 자손의 4분의 1은 라지 A 2분의 1은 라지 A 스몰 a 4분의 1은 스몰 a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모집단들의 자손들 사이의 유전자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유전자 풀에서의 빈도를 반영하는 비율로 퍼넷 스퀘어의 옆면과 윗면을 따라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난자의 60%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복사본을 갖고 있고 40%는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복사본을 갖고 있으며, 사각형의 면을 따라 6개의 라지 A와 4개의 스몰 a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자에 대해서도 6개의 라지 A와 4개의 스몰 a를 스퀘어의 윗면에 작성합니다. 스퀘어에 상자를 채워보면 100개의 접합체 중에서 36개의 라지 A, 48개의 라지 A, 스몰 a, 16개의 스몰 a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퍼넷 스퀘어는 단일 가족 퍼넷 스퀘어에서 나타나는 1대0, 1대1 또는 1대2대1의 비율과 다른 유전자형 비율을 예측했습니다. 이 그림 A의 퍼넷 스퀘어에서 우리는 확률을 곱하여 접합체 사이의 유전자형 빈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난자와 정자의 4가지 가능한 조합인 결과적 접합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명시하는 계산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전자 풀을 들여다보고 관찰할 난자를 고르면 그것이 유전자형 A를 가질 확률은 60%입니다. 난자와 수정하기 위해 정자가 다가올 때 정자가 유전자형 라지 A를 가질 확률이 6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라지 A 접합체의 생산을 목격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접합체의 형성을 관찰한다면 그들 중 36%는 라지 A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림 B의 계산은 유전자 풀의 무작위 짝짓기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접합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의 A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빈도를 사용하여 새로운 유전자 풀의 구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라지 A인 성체는 개체군의 36%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36%의 접합체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접합체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의 성체는
개체군의 48%를 차지하며 접합체의 48%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접합체의 절반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A의 복사본을 갖고 있는 유전자 풀의 접합체의 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애 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체군의 유전자 풀에서 60%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40%의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빈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접합체, 어린 개체와 성체와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을 통해 대립 유전자를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풀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여전히 60%와 40%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의 빈도는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개체군이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개체군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멘델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추적했던 수치적 사례를 연구한 최초의 생물학자는 1902년에 율이었습니다. 그는 두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0.5와 0.5인 유전자 풀에서 시작해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서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여전히 0.5와 0.5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율은 자신의 가상 모집단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균형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의 결론은 획기적이기도 하고 옳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사례만을 연구했고 그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0.5 대 0.5를 두 개의 대립 유전자 체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균형 상태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단일 복사본이 유전자 풀이 스몰 a의 복사본만을 포함하는 모집단에서 돌연변이로 나타난다면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복사본이 유전자 풀의 2분의 1을 구성할 때까지 그 빈도가 자동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율은 1908년 레지널드 퍼넷이 제기한 논의에 따라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퍼넷은 율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퍼넷이 율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0.6과 0.4인 모집단 역시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퍼넷이 원했던 것은 일반적인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1로 합산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퍼넷은 이 문제를 그의 수학자 친구인 하디에게 가져갔고 그는 짧은 단계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율이 수행한 계산을 율이 가정한 특정 대립 유전자의 빈도 대신 변수를 사용하여 반복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하디의 계산은 어떤 대립 유전자의 빈도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디가 제시한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상상 속의 지혜의 모집단과 함께 작업합니다. 우리는 A1과 A2라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2배체 유전자형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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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와 A2, A2입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과 수치 예시와 같이 우리는 생애 주기의 완전한 하나의 주기를 통해 유전자 풀로 시작하고 대립 유전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유전자 풀은 A1 생식세포의 일부 빈도와 A2 생식세포의 일부 빈도를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풀에 있는 A1의 빈도를 P, A2의 빈도를 Q라고 부를 것입니다. 모집단에는 대립 유전자가 단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전자 풀에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수정체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난자와 정자의 4가지 가능한 조합,
그들이 생산하는 수정체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지정하는 계산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작위로 난자를 선택한다면 유전자형이 A1이 될 확률은 P입니다.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려고 할 때 정자가 유전자형 A1이 될 확률은 P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A1의 수정체 생산을 목격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수정체의 형성을 본다면 모든 수정체 중 P의 제곱계는 유전자형 A1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계산은 우리의 유전자 풀에서 무작위 짝짓기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수정체를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동일한 유전자형 빈도를 산출하는 퍼넷 스퀘어를 보여줍니다. 퍼넷 스퀘어는 또한 기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전자 풀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로부터 수정체 사이의 유전자형의 빈도까지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정체가 어린 개체로 발달하게 하고 어린 개체는 성장하여 성체가 되고 성체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을 만들기 위해 생식세포를 생산하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A1의 빈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A1의 성체들은 모집단에서 P제곱의 비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식세포를 P제곱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수정체는 대립 유전자 A1의 복제본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형 A1, A2의 성체들은 모집단에서 EPQ의 비율을 구성하며 생식세포를 EPQ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들 생식세포의 절반은 대립 유전자 A1의 복제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A1의 복제본을 운반하는 유전자 풀의 생식세포의 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Q 대신에 1-P를 대입하면 5항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 계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또한 대립 유전자 A2의 복제본을 운반하는 유전자 풀의 생식세포의 비율이 Q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P와 Q의 합이 1이라고 가정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식세포를 설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의 주기를 돌았고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집단의 유전자 풀에서 P와 Q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생식세포와 성체를 통해 대립 유전자를 따라서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풀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여전히 P와 Q입니다. 대립 유전자 빈도 P와 Q는 두 합이 1이 되는 한 0과 1 사이의 임의의 값에서 안정적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대립 유전자 빈도는 유리 생각했던 것처럼 P Q 0.5가 아니어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심오한 결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진화를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수행한 계산은 간단한 가정하에서 멘델 유전학의 규칙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디가 제시했고 이후 빌헬름 바인베르크에 의해 독립적으로 파생되었으며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칙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슬이 하디와 바인베르크가 그 일반적인 사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5년 전에 비수학적으로 일반적인 평형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일부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를 하디, 바인베르크, 캐슬의 평형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론 1.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세대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2.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P와 Q로 주어지면 유전자형의 빈도는 P제곱, 2PQ, Q제곱이 됩니다. 진화론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진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다는 것은 어리둥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화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원리가 유용한 이유는 그 원리가 간단한 가정들의 특정한 집합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 중 하나 이상이 위반되면 하디-바인베르크의 결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체군의 유전자 행동에 대한 기무가설 모형을 개발할 때 일부 가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원리의 중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 선택은 없다. 모형의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비율로 생존했고 유전자 풀에 동일한 수의 생식세포에 기여했습니다. 이 가정이 위반될 때, 다시 말해 일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생존하고 번식한다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연변이는 없다. 모형의 모집단에서 돌연변이에 의해 기존 대립 유전자의 복제본이 다른 기존 대립 유전자의 사본으로 변환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이 위반될 때, 예를 들어 일부 대립 유전자가 다른 대립 유전자보다 더 높은 돌연변이율을 가질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이주는 없다. 어떤 개체도 모형 모집단으로 이주하거나 모형 모집단 밖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위반되고 어떤 대립 유전자를 운반하는 개체가 다른 개체보다 모집단 안이나 밖으로 더 높은 비율로 이주할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보다 다음 세대로 그들의 대립 유전자를 더 많이 전달하는 우연한 사건은 없다. 다시 말해 맹목적인 행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영상의 시뮬레이션에서 맹목적 행운의 영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풀에서 난자와 정자가 서로 그들의 비율인 P와 Q의 확률로 마주치게 되고 우연에 의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이 위반될 때, 그리고 우연히 어떤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보다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대립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세대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 메커니즘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전적 부동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개체들은 무작위로 그들의 짝을 고릅니다. 우리는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풀을 명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가정 1부터 4까지와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개체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다른 개체와 짝짓기를 선호할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세대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자형 빈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빈도에서 그러한 변화는 다른 4개의 가정 중에 하나의 위반과 결합하여 모집단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원리는 모집단이 진화하지 않는 이상적인 조건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식별합니다. 이는 하디-바인베르크 원칙이 기무 모델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자연에서 대립 유전자 및 유전자형 빈도를 측정할 수 있고 하디-바인베르크 결론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것들이 유효한 모집단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모집단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에 있지 않다면 대립 유전자 빈도가 세대별로 변화하거나 사실 유전자형의 빈도가 대립 유전자 빈도를 곱하는 것에 의해 예측될 수 없다면 하나 이상의 하디 바인베르크 모델의 가정은 위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견은 그 자체로 어떤 가정이 위반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가 흥미로운 발견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리의 가정 중 가정 1과 2의 위반이 하디 바인베르크의 두 가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